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고전번역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종태입니다. 오늘 저는 재화시문을 가지고 국화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재화시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을 보통 보게 되면은 그림의 형태가 세로로 길게 있는 축도 있고 또 세로로 가로로 길게 있는 횡건, 두루마기도 있고 또 체계 형태로 되어 있는 호접장이라든지 절첩본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림의 맨 앞에 어떤 서문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는 발문, 끝에 있는 서문, 끝에 있는 경우는 발문 이렇게 돼서 그것을 이제 제발 이렇게도 많이 부릅니다. 그리고 화면 위에 그냥 이렇게 써져 있는 거를 재화시, 제사 이렇게 많이 부르는데요. 그냥 이렇게 재화시문, 재화시 이렇게 하면은 그 전체를 포괄하는 말도 될 수 있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그림 상면에 그림과 함께 적혀 있는 글, 글에는 시와 문장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재화시문을 가지고 왜 국화를 들여다 보려고 하는 것인가? 국화 그림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전통 시대의 어떤 그림들이 특히 문인화의 경우에는 그림만으로 전달하게 될 때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어떤 구상화된 것은 드러낼 수 있지만 추상화되어 있는 정신세계는 구상물로 다 드러내기 어려운 지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시문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보완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문과 그림의 장점을 잘 활용해서 더 의사를 고도로 전달하려고 하기 위한 것이 재화시문에 있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재화시문을 가지고 국화를 보게 되면 당대의 작가들이 국화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제가 말할 요지는 중국과 한국에서의 국화 그림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이것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중국 재화시문에 있어서의 어떤 여러 가지 양상이나 특성 또 우리나라 재화시문에 있어서의 양상이나 특성 이런 것을 순서적으로 이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중국과 한국의 국화 그림의 전개 양상을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국화 그림들이 이제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객관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국화 그림은 장수 또 풍속, 은일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수라는 것은 오래 사는 것에 대한 현세적인 이제 욕망을 드러내는 이제 그런 것이고요. 풍속이라 하면은 중량절이라든지 또 9월 이런 계절과 관계되어 있는 것을 얘기할 수 있고요. 또 은일은 정절, 은일 이렇게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비교적 그 비중이 적은 장수와 풍속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것은 국화가 가지고 있는 생태적인 특성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국화의 본래 어떤 양리적인 특성이라든지 국화 피는 계절 이런 것은 본래부터 국화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국화가 본래 가지고 있는 양리적인 특성에 의해서 장수라는 이런 관념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남양의 어떤 골짜기에 그 국화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 나는 물을 먹은 사람은 최소로 살아도 100살은 넘게 살았다. 이렇게 해서 장수 그림이 있고요. 그런 걸 실제로 그 청나라 때 정섭이라는 화가는 그림을 잘 묘사하고 이제 그런 적도 있죠. 그 다음에 계절과 관련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중량절은 그 중국에서 굉장히 큰 풍속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9월 9일이 되면은 왕이 이제 성정원이라든지 또 옥당 이런데 국화 화분을 이렇게 주로 줍니다. 그리고 사람들 가까운 사람 모아서 이렇게 술을 마신다든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당히 상류층은 중국과 유사한 어떤 풍속을 많이 했습니다. 중국처럼 3월 3주 풍속 이렇게 하는 것처럼 중량절에 국화 화분을 가지고 준다든지 논다든지 이런 걸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이제 잘 볼 수 있는 그림 중에요. 화 12월령도라는 게 있습니다. 12월령도라는 것은 12달의 풍속을 그린 그림인데요. 제가 그림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 그림을 보게 되면요, 이건 이제 걸륭제 시기에 궁중 하원들이 이제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상면에는 언덕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이렇게 멀리를 내다보면서 그 술도 마시고 뭐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는 보면은 사람들이 모여서 정성들을 갖고 온 국화분을 많이 가져다 놓고 그걸 즐기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림은 한 명이서 이런 것을 이렇게 그려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궁중 하원들이 굉장히 기량 있는 하원들이 동원해서 이런 비싼 색채 염료, 이런 청록 염료 같은 것을 이렇게 풍부하게, 우리나라는 잘 아까워서 못 쓰지만 이런 풍부하게 아깝지 않게 쓰면서 이런 그림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서도 중량절에 국화 화분을 가지고 이렇게 전기는 오늘날 전시 축제 같은 그런 분위기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림의 그 시원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은 이건 송나라 때 이제 그린 그림입니다. 아까 이제 유순정 선생님 발표 때 송나라 시대 때 개봉해서 국화 애호 풍속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왕실에서 충남 황실에서 국화 화분이 있는 것을 자수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화분만 해도 아름다운데 그것을 영원히 즐기고 감상하기 위해서 자수로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국화를 크게 해놓고 나비 같은 것도 그려놔서 나비 질자에서 이제 80을 나타내는 장수, 또 이렇게 뚜껑이라든지 영지 이런 것까지 그려서 장수를 축원하는 이제 이런 그림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은 현세적인 욕망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이 있는 이제 그림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국화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상징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도연명하고 관련이 되는데요. 도연명은 4세기 때 사람입니다. 굉장히 오래전의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관직에서 자기 뜻에 맞지 않아서 과감히 자기 시골로 돌아와서 향리에 응거하면서 시를 짓고 또 성녀들이나 주변의 시우들과 교유하면서 이렇게 지낸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귀거래사라는 것을 이렇게 지어서 돌아와 보니까 소나무와 국화는 예전 그대로 있구나. 이렇게 편안하게 술을 한 잔 마셔야지. 그리고 소나무 같은 걸 어루만지고 이렇게 산책도 하고 이렇게 이제 산 것이 귀거래사에 나옵니다. 그리고 음주라는 시에는 또 이렇게 멀리 있는 남산도 바라보면서 보고 또 동쪽 울타리에 있는 국화꽃도 뜯어서 뭐 술을 마시고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장송, 원, 명, 청 이렇게 걸치면서 많은 그림들이 등장합니다. 도연명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도연명의 인물 자체를 이렇게 추승하는 그림도 있고 도연명의 일생이라든지 작품을 형성한 그림도 있습니다. 이제 이공린의 연명기원도 이런 그림을 이제 들 수가 있겠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도연명과 같은 삶을 추구하는 사람의 인격을 산수라든지 그 사람의 거처를 통해서 드러내려고 하는 이제 그림들이 등장합니다. 이런 것은 이제 우리나라에도 볼 수가 있는데요. 지방 처사들이 있는 그림을 그런데 빗대는 그림이 있는데요. 이런 그림의 유행입니다. 이거는 이제 도연명은 아니지만 산에서 이렇게 국화화분을 놓고 도연명처럼 응거하는 이런 도연명의 정신 세계를 개성하는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시도 이제 그런 내용이고 아래도 자기가 이제 그런 내용을 적은 것을 볼 수 있죠. 이런 정신 세계를 적극적으로 지향하는 경우에는 또 이제 글도 많이 있고 이제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그림이 대개는 이런 국화 그림이 있어도 국화가 일부분적으로 등장합니다. 국화만 포커스를 맞춰서 그린 게 아니고 다른 산수라든지 인물 중에서 부분적으로 국화가 소품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그림도 이제 심주라고 하는 명나라 시대 때 화가가 그린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분국 유상도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분국 화분에 있는 국화를 거룩하게 감상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보면 정자에 좀 중요한 자리에는 최상처럼 보이는 사람이 앉아 있고 몇몇에서 이제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보면은 난간의 국화 화분들이 이렇게 잘 가꾸어진 게 있고 언덕 쪽에도 이렇게 국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감상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맨 뒤에는 보면은 심주 본인이 쓴 칠언율시가 이제 저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중국 황실에서 여기는 이제 걸륭 황제가 되겠는데요. 걸륭 황제가 이 그림을 보고 감상해서 자기가 시문을 남기고 또 자기가 소장했다는 것을 찍어놓은 그런 낙관도 있는 그림을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국화 그림은 전체 그림 속의 일부분으로 있었는데요. 그 심주란 사람은 산수, 인물, 화해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잘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드디어 국화 그림을 포커스를 맞추어서 이렇게 국화 하나만 등장시키는 이런 그림을 이제 드디어 그려내게 됩니다. 제가 확인한 그림으로는 이제 한 4작품 정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초기에 이제 그린 작품입니다. 그래서 국화 하나만 이렇게 이제 그려놨습니다. 꼿꼿하게 길게 해서 어떤 자기의 이제 내면 세계를 좀 드러냈죠. 그리고 거기에 맞는 동쪽 울타리에 국화 한 그릇을 그려냈다. 뭐 이런 걸 써놓고 이걸 누구한테 줍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술을 한 잔 먹어라. 뭐 이런 내용으로 이제 국화 그림을 그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이 계속 이제 맥락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서 서유희라든지 또 곽후 이런 사람을 들 수가 있는데요. 원나라 말기에부터 소주 지방에 많은 문인들이나 화가들이 모여서 이제 살았습니다. 그 옆에 소흥이라고 있는데 거기도 상당히 인물들이 많은 곳입니다. 거기에 살고 있던 사람이 이 서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국화가 굉장히 대가 꼿꼿하게, 실제 국화가 이렇게는 좀 잘 안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꼿꼿하게 해서 자기의 정신 세계를 이제 드러내고 또 이렇게 재화시문을 써서 동쪽 울타리에 나비들이 날아다니게 누른 국화를 보면서 이 가을을 보낸다. 뭐 이런 거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바위도 나오고 대나무 이런 것도 같이 소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나는 것이 이런 그림들은 처음에 보면 대나무도 있고 무슨 이렇게 바위도 있고 해서 대나무, 난초, 국화 이걸 같이 그린 그림인가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이런 많은 그림들이 국화가 중심이고 대나무나 바위는 약간 부수적이라는 것이 이제 중요하겠습니다. 이런 그림이 이제 나왔다가요 상당히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운수평, 변수민 이런 사람들의 와서입니다. 운수평이라는 사람은 18세기 중립에 활동하는 청나라의 유명한 화가입니다. 이런 사람은 이런 화해를 굉장히 잘 그린 사람입니다. 변수민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채소라든지 중국에서는 화가도 이런 명칭으로 부르는데요. 채소라든지 작은 식물 같은 그림을 살펴보려면 운수평, 변수민 이런 사람의 그림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운수평의 그림을 보면은 굉장히 국화가 화려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마작하고 주사위노를 하면서 이 밤을 즐겨보세요.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현실적인 현실에서 풍족한 생활을 즐기는 것이니까 아까 도이명처럼 은혜를 지향을 하고 있는 정신세계하고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려한 이런 그림풍이 이제 등장합니다. 누구한테 이런 그림을 요구하는 사람도 많겠죠. 현실에서는 이런 걸 더 좋아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그림도 많이 그려서 이제 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청나라 후반으로 이제 쭉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한국의 제야시문에 형성한 국화를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이런 그림들이 17세기 후반이나 18세기 와서야 주로 많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만고기관첩이라고 하는데 이제 있는 그림입니다. 청고최성첩하고 만고기관첩이라고 하는 것은 1720년 무렵에 왕실에서 왕실 자제를 교육시키거나 왕실에 있는 사람들이 감상을 하기 위해서 만든 화첩이 되겠습니다. 실제 크기도 이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게 오늘날도 고문진부나 이런 걸 가리키는 사람은 이걸 부교조로 활용하면 아주 좋습니다. 내용이. 여기 보면 무고송이 반환이라 소나무를 어루만지면서 돌아온다. 또 이렇게 도일명이 살던 울타리 이렇게 있어서 여기 적어 있는 건 도일명의 이제 음주시죠. 길러제 인경인 하는 음주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면 음주시하고 기거래사를 합쳐놓은 듯한 그런 한 그림에 음주시도 있고 귀고래사도 있고 그러니까 합쳐놓은 듯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효과가 좋겠죠. 이렇게 하나만 가지고도 이걸 다 말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그림이 이제 등장했다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이 도인명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고 이런 걸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인식했다는 것을 좀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고려 말에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도인명집을 읽습니다. 그래서 정도전 같은 사람은 귀향지에 가서도 늘 도인명집을 읽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국화 그림이 나타나는데요. 우리나라 그런데 많은 국화 그림에는 이런 재화시문이 많이 없고 국화시문 자체만 이렇게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중국에는 좀 일건 문인들이 그림을 평생에 자기의 어떤
도달해야 될 세계로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면이 많았었는데 우리나라는 광세왕이라든지 추사라든지 조희룡 이런 사람들은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많은 화가들은 좀 약간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고 관료문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취향에 좀 이렇게 배려하는 그런 것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그림의 화제를 적어넣거나 이런 것을 좀 주재하게 되는 그런 현상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이인상이라든지 강세왕 이런 사람은 제하심을 좀 남기고 있어서 그런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인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린 병국도가 되겠습니다. 병국도라고 명칭을 붙일 수 있는 것은 이게다가 자기가 병국 이렇게 써놔서 그렇습니다. 병국을 그렸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제 이거 병국을 병들어 있는 국화를 그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자기 자신이 처해져 있는 상황을 국화에서 투영해서 이렇게 시달리고 있는 외풍에 시달리고 있는 이런 상황을 국화에다 투영해서 그린 자의식이 강한 개성이 강한 그런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제 자체에도 아직 시든꽃이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새로 핀 꽃이 근심하고 있다. 또 늦가을이 바람이 거세지면 걱정된다. 뭐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을 노래한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잘 알려지지 않은 그림인데 이것은 1751년에 그려진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이것을 국화와 나비 이런 제목으로 해놨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국화와 나비 이렇게 하면 이 그림의 정체성이 좀 이상해지죠. 그래서 저는 이제 홍씨의 사행조 국화도 이렇게 제목을 붙이면 어떨 것인가 해서 글도 한 편 쓴 적이 있는데요. 이 그림이 홍상한이라고 하는 분의 4명 아들이 공동으로 제작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홍낙채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그림을 그렸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17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글씨를 쓴 사람은 셋째인 홍낙삼입니다. 홍낙삼 19인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 글을 지어준 사람이 홍낙성입니다. 홍낙성은 30살인가 그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요 뒤에 맨 마지막에 발문을 지은 사람이 큰형인 홍낙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홍낙성이 맞인데요. 그러니까 맞이는 이게 초서로 좀 이렇게 써놔서 맞이처럼 이렇게 좀 행세를 해요. 그래서 여기 내용도 보면은 꽃이 사람을 만나게 되면 사람한테는 불행이다. 그러니까 구른이나 도인명이 구른이 국화를 뜯어먹고 도인명이 국화를 이렇게 사랑하면 국화는 좋지만 사랑을 받으니까 도인명이라든지 구른 자체는 세속적으로 성공을 하지 못해서 나쁘다 이 말입니다. 그럼 맨 뒤에 있는 거는 경우는 그것도 좀 철학적인데 자두라든지 복숭아 이런 건 뭐 그릴 수 있다. 그 외형적인 것이 중요한 거니까. 그렇지만 국화는 그릴 수가 없다 도대체. 왜냐 상당히 정신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다. 그래서 사회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런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그림 중에 윤양건이라든지 또 허백년, 뭐 소치 이런 사람들의 그림도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런 사람들의 그림은 자기 그림에 자기의 시를 이렇게 직접 써놓지 않고 옛날 사람이 쓴 사람의 시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써놓는 경우가 이제 많습니다. 그래서 허백년의 그림은 참 재밌는데요. 거기다가 뭘 써놓는가 하면 그 이색, 고려말에 이색이라는 사람이 쓴 유명한 글이 있습니다. 진짜 국화가 가짜 연명을 만나고 있구나. 이런 거를 써놨습니다. 그 진황하 대위 연명이라 이런 그 말이 크게 유행을 했는데요. 다른 사람도 차원을 많이 하고 이거는 이제 고려 왕실이 망할 때 자기는 충성을 다하고 실제로는 다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제대로 옛날에 도의명처럼 절개를 지키면서 똑바로 못 살고 있구나 이런 걸 반성하니까 사람들한테 상당히 울림이 이제 있게 되겠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화 그림은 도연명의 영향을 받은 것이 문헌하에 진하게 이렇게 배경을 깔고 있다. 그리고 장수라든지 가을 이런 것을 배경으로 하는 그림들이 이제 등장한다. 그리고 18세기에 나타나면 운수평이라든지 변수민 이런 화가들에 의해서 그림의 양상이 풍부해지고 좀 다른 현실적인 복락이나 이런 것을 추구하는 국화 그림이 많이 등장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 그림은 재화 시문이 풍부하게 나타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중국에 비해서. 그래서 그림 자체에서 자기의 의사를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점이 있다. 이런 걸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그러는 와중에서도 또 국화 그림에서 이렇게 도인명과 관련한 그런
자기의 어떤 시 같은 것을 드러내어서 자기의 정신 세계를 드러낸 보인 작품들도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